어머니, 손님들 오시니까 음식은 치워주세요. 정욱의 손에서 전 부친 접시가 덜컥 떨어진다. 창고라도 괜찮아요. 방 하나면 되니까. 곰팡내 속에서 홀로 중얼거린다. 사람 냄새가 죄가 된 세상이구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세입자 이름이요? 최은지 씨래요? 정욱의 손이 덜덜 떨리고 눈빛이 차가워진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얼굴이 굳는다. 어머니 설마 이 건물이 그래. 냄새 난다던 그 집주인. 나야.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구로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윤정옥은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죠. 70평생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작은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정옥은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가야지. 정옥은 작은 가방에 비닐봉지 몇 장과 저울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며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참을 만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옥에게는 익숙한 온도였습니다. 시장 한편 구석, 정옥의 좌판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란 천을 깔고 그 위에 시금치, 상추, 깻잎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제 저녁 도매시장에서 받아온 채소들이었습니다. 신선하고 싱싱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금치가 싱싱하네요. 그럼요. 어제 새벽에 받은 거예요. 한 단에 3,000원이에요. 2단 주세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봉지를 챙겨주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정옥의 하루를 채워주었으니까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단골 손님도 제법 많았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그럼요.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죠 뭐. 정옥은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강남의 대기업에 다니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을 찾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옥은 작은 부엌에서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물을 썰고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아들 진순의 가족을 위한 반찬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진수가 어렸을 때부터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는데 정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반찬통을 정갈하게 싸서 정옥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구로에서 강남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옥은 보자기를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자리는 넉넉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는 참 착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하며 달려들던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최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왔어. 정옥이 보자기를 풀자
은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정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냉장고에 반찬이 많아요. 다음부터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도 직접 만든 게 맛있잖아. 진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 된장찌개를 좋아했는데. 그리고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시장 냄새라고 해야 하나 요즘 집에 손님들도 오시고 해서요.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정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네, 그럼 들어가 보세요. 그이는 아직 회사에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정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차림. 정옥은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채소를 만지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며 평생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했지.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냄새, 나물 냄새, 된장 냄새.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냄새가 부끄러운 걸까요? 정옥은 자신의 옷깃을 당겨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누 냄새와 함께 희미한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옥의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반찬이었는데, 그저 좋은 마음으로 가져간 것뿐인데, 그게 냄새나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게 뭐가 죄라고. 정옥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정옥의 휴대전화에 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은지가 차례상 준비한대요. 그래, 알았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준비할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편하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옥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정옥은 추석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애호박, 당근, 고기, 버섯, 명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을 많이 보시네요? 응, 추석이잖아. 아들네 가는데 손이 비면 안 되지.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다 먹던데요. 그래도 직접 만든 게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정옥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먼저 고기를 다듬고 야채를 썰었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생선전, 버섯전. 하나하나 정성껏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는 동그랑땡을 참 좋아했지.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도 묻혔습니다. 각각의 나물마다 양념이 달랐습니다. 시금치는 참기름과 소금으로, 도라지는 고추장 양념으로, 고사리는 들기름에 볶아냈습니다.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따로 볶고 간장 양념으로 맛을 냈습니다. 당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참기름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며 쉬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 손주들 생각을 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한 상 차려줘야지.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반찬통 10개가 가득 찼습니다. 정옥은 하나하나 뚜껑을 덮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옥은 큰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정갈하게 쌌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명절이니까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명절이라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에 올리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겠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명절인데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차례상에 올리면 되겠다. 정옥이 현관에서 보자기를 풀자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찬통이 하나둘 나올 때마다 은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10개의 반찬통이 현관 바닥에 놓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미 차례상 음식도 다 만들었고요. 그래도 이건 내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어제 하루 종일 만들었어.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요즘은 음식 냄새가 오래가요. 특히 전 냄새는 집안에 며칠씩 배거든요. 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 진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아, 명절인데 반찬 좀 만들어 왔지. 진수는 잠시 은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회사 일도 힘들고 그냥 이해해요. 이해하라고?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반나절 동안 만든 건데 이해하라고? 손등에 기름도 튀고 허리도 아픈데 말이야. 엄마,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들 들어요. 진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정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면 되니? 지하 창고에 이불 깔아놨어요.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은지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습기 찬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에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스며든 흔적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자전거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손님이 됐을까? 위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손주들이었을 겁니다. 정옥이 만든 음식은 창고 계단 옆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어머니가 지하 창고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습기 찬 시멘트 냄새 속에서 정옥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새벽녘 정옥은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창고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 혼자 산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하지 않아.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뒤 정옥은 여느 때처럼 시장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명절날 지하 창고에서 보낸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채소를 다듬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정옥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개를 드니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소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소영은 이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시장 좌판 근처를 지나다 자주 채소를 사가곤 했습니다. 아, 소영 씨. 어서 와요. 오늘은 상추가 싱싱해요. 어머니, 오늘은 채소 사러 온 게 아니고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박소영은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남편분 명의로 된 건물이나 땅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아, 그거 있긴 한데 낡은 건물 하나 있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사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쓰고 있지. 어디에 있는 건물인데요? 구로구 쪽이야. 가리봉동인가 정확한 주소는 집에 가면 서류가 있을 거야. 박소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건물 위치가 가리봉동 삼거리 근처 아니에요? 맞아, 거기야. 왜 그래?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이 아니라 대박 났어요. 박소영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재개발 들어가요. 지금 구청에서 보상 대상지 조사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재개발 1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재개발? 그게 뭔데? 낡은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들한테 보상금을 주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정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정옥에게 재개발이니 보상금이니 하는 말들은 너무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물은 너무 낡았는데 보상을 얼마나 준다고 그래? 어머니, 위치랑 건물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 근처 건물들은 보통 10억에서 100억 단위로 보상받아요. 어머니 건물이 좀 큰 편이면 100억도 충분히 가능해요. 100억?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정옥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남편분 명의면 안 되고요. 아, 그건 걱정 없어. 남편이 죽고 나서 내 명의로 바꿨거든. 상속받은 거지. 그럼 완벽해요. 어머니,
빨리 집에 가서 서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청에 연락해서 보상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박소영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자 윤정옥 맞네. 내 명의야. 정옥은 서류를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소영의 말이 사실일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떨림이 가슴 한편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과 담당 부서를 찾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가리봉동 재개발 1구역 보상 대상 건물이 맞으십니다. 그럼 보상은 얼마나 받나요? 건물 감정평가가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250억이요? 네, 건물 위치가 좋고 면적도 넓어서요. 정확한 금액은 한 달 뒤에 통보 나갈 겁니다. 구청을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옥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생 채소 팔며 근근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0억이라니.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건물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 몰랐어요. 정옥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남편. 작은 건물 하나를 남기고 떠난 남편. 그 건물이 이제 정옥의 인생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박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 구청에 다녀왔어요. 보상금이 250억 정도 나온대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박 났다고요. 그런데 소영 씨,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돈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상금 나오면 은행에 맡기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계획 세우시면 돼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구박받고 냄새난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냄새난다던 며느리, 이제 두고 봐라.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의 우편함에 구청에서 온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정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보상금 총액 280억 원.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숫자가 잘못 찍힌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280억이었습니다. 정옥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네. 아니, 비교도 안 되네. 정옥은 박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소영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영 씨, 나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은행에만 넣어두기엔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서. 박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엔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땅이나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르니까요. 부동산? 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집도 한 채 사시고요.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는 건물도 하나 사시면 매달 수입이 생겨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영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어머니가 조용히 사시려면 양평이나 가평 같은 곳에 단독주택 하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용으로는 강남 쪽 빌딩이 좋죠. 강남? 정욱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남. 며느리 은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냄새난다며 지하 창고로 보냈던 그곳이었습니다. 강남 빌딩이면 얼마나 해? 요즘 시세로 소형 빌딩은 100억에서 150억 정도 해요. 위치 좋은 곳으로 구하면 전세나 월세 수입이 꽤 되죠. 그럼 그렇게 하자. 양평에 집 하나, 강남에 빌딩 하나. 어머니,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응. 이제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 누구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박소영은 그날부터 정욱을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양평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단독주택을 여러 채 둘러봤습니다. 마침내 북한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아담한 집을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배나무가 있었고 앞마당에서는 강물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정욱은 마당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흙을 밟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좋아. 여기로 할게. 양평집은 15억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빌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은 강남역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4층짜리 소형 빌딩을 소개했습니다. 1층은 카페,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 이 빌딩은 120억인데요. 위치가 좋아서 전세 수요가 많아요. 지금도 2층하고 3층에 세입자가 있고요. 정욱은 빌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건물이었습니다. 4층은 비어 있나? 네, 4층은 현재 공실이에요. 좋아. 여기로 할게. 모든 계약이 끝나고 나니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욱은 양평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구로의 낡은 연립주택을 떠나는 날, 정욱은 한참 동안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양평 집에 짐을 풀고 나서 정욱은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박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강남 빌딩 4층에 전세 문의가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보증금 15억에 2년 계약 원한대요. 누군데? 최은지 씨라고 하시던데요. 혹시 아세요? 정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은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은지 그 며느리잖아. 네. 어머니 며느리세요? 응. 냄새난다던 바로 그 사람이야. 박소영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약 안 하시겠어요? 정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냄새난다며 지하 창고로 보냈던 며느리가 이제는 정욱의 건물의 세입자로 들어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해줘. 근데 건물주 이름은 아직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세입자다.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냄새난다던 며느리, 내 집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2주일 뒤 박소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최은지 씨 부부 전세 계약 완료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 온대요. 그래, 알았어.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옥은 양평 집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내가 건물주인지 모르겠지. 정옥은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놀랄까? 아니면 화를 낼까? 정옥은 박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 오늘 이사하는 거 맞지? 네, 어머니. 오전 10시쯤 이사 트럭 온대요. 나도 가볼까 해. 어머니가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정옥은 양평에서 강남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박소영이 운전을 해줬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앞에 도착하니 이미 이사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진수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은지도 보였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뭔가 있었나 봐요. 얼굴들이 안 좋네요.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예전처럼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알아봤는데요. 진수 씨 회사가 요즘 안 좋대요.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살던 아파트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대출 갚느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로 나온 거구나. 네, 보증금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전에는 강남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는 빌딩 전세로 온 거니까요. 정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삿짐을 다 나르고 나서 은지와 진수가 빌딩 입구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소영도 따라 내렸습니다. 최은지 씨, 박진수 씨 맞으시죠? 저는 이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사 박소영이에요. 박소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지와 진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있는 대로 관리비는 매달 1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누구세요? 혹시 인사드려야 할까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박소영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주분은 지방에 계셔서요.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 씨, 저 사람들 많이 힘들어 보이지? 네, 어머니.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아직은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양평집에서 지내면서도 자꾸 강남 빌딩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박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 내가 한번 빌딩에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어머니가 건물 주시니까 당연히 가보셔야죠.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조용히 둘러보고 싶어. 다음 날 오후 정옥은 강남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1층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건물이구나. 정옥은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남의 건물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정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묘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정옥은 건물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각 층을 살펴봤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니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집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카드값도 밀렸는데.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정리할게. 아들 진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옥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아들 부부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알게 되는구나.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양평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언제 진실을 알릴까? 어떻게 알릴까? 그리고 그때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간이 답을 알려주겠지. 정옥은 깊게 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양평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아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소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최은지 씨 부부가 이번 달 관리비를 못 냈어요. 전세 보증금은 제때 낸 건데 관리비를 2달째 밀리고 있대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얼마나 밀렸는데? 관리비랑 공과금 합쳐서 200만 원 정도요. 건물 관리실에서 독촉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대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어머니가요? 어떻게요? 내가 대신 내줄게. 아직은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되시겠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갔습니다. 관리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라면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다시 강남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관리실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건물주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4층 세입자 관리비 건 때문에 왔어요. 아, 네. 최 씨 부부요.
2달째 밀리고 있는데 연락해도 계속 다음 주에 낸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내줄게요. 앞으로도 만약 못 내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건물주님이 직접요? 그러셔도 되나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세입자한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욱은 밀린 관리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했습니다. 200만 원은 정욱에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빌딩을 나와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은지는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지가 커피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욱과는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네, 엄마. 나야.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신문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진수도 잘 있어. 회사?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니고 있어.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연락 안 해. 뭐 그냥. 엄마,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알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은지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욱도 조용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은지는 빌딩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정욱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박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 저 사람들 형편이 정말 안 좋구나.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진수 씨 회사가 다음 달에 또 구조조정 있대요. 만약 거기에 걸리면 퇴사해야 할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은지 씨도 요즘 구직 활동 중이래요. 집안 형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대요. 정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갔습니다. 예전에는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관리비조차 내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소영 씨,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일단은 지켜보세요. 너무 급하게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정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욱은 다시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실장을 만나 부탁했습니다. 4층 세입자 관리비는 앞으로 제가 계속 낼게요. 그리고 혹시 다른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님, 혹시 저분들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응,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정욱은 애매하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소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최은지 씨가 관리실에 찾아와서 건물주 연락처를 달라고 했대요. 왜? 무슨 일인데? 관리비를 계속 못 내고 있는데 누가 대신 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관리실장이 실수로 말한 것 같아요.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직접 만나볼게.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날 오전, 정옥은 강남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까?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하니 관리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최은지 씨가 아까 또 오셨어요. 건물주를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직접 올라가 볼게요. 정옥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각 층을 지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4층에 도착해 은진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옥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정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응, 나야. 어머니가 왜 여기에?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아, 네, 들어오세요. 은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 건물주가 어머니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냄새난다던 그 사람이야. 은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은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추석날 지하 창고에 주무시게 한 것도 반찬 냄새 난다고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옥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정옥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안타까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 그렇게 있지 말고.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은지는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야. 정옥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지 않아. 그때 넌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 거야.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냄새나는 짐으로만 봤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낮은 곳에 떨어지면 위를 올려다봐야 한다는 거. 은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너한테 똑같이 당한 걸 돌려주고 싶었지. 하지만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결국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잖아. 어머니, 관리비는 내가 계속 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진수 회사 일도 들었어.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됐는데. 그게 가족이야. 미워도 끊을 수 없는 게 가족이지. 나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결국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어. 내가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정옥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약속해.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은 평생 상처로 남아.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지는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반으로 깎아줄게.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 당분간은 편하게 살아.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잘 살아.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양평 집으로 가봐야 해. 양평이요? 응, 이제 거기서 살아. 조용하고 좋더라. 다음에 진수랑 같이 놀러와.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정옥은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은지가 문 앞에 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옥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양평집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정옥은 아침마다 마당을 거닐며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마을 어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봄향기였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안에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를 열던 날 박소영이 축하 화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카페가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소영 씨.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다 어머니 복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 안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 최은지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가끔 전화해. 요즘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진수도 새 직장 구했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도와준 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두 사람 뒤로 어린 손주 둘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진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어서 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은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정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예쁜이들. 많이 컸네. 정옥은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카페가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예쁜 곳을 만드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거야. 커피 내리는 게 재미있더라고. 은지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벌써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와. 가족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옥은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주스를 내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관리비도 내주시고 월세도 깎아주시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특히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정옥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 월급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뭔데? 열어보세요. 정옥이 상자를 열자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봄꽃 무늬가 그려진 부드러운 스카프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받아주세요. 정옥은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러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더 예쁘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희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손주 중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 집에 방 많아. 와, 좋아. 아이들이 좋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진수와 은지가 웃으며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옥은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예요. 맞아요, 어머니. 이 맛이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은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옥은 은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야. 네, 어머니. 밥을 다 먹고 나서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고 어른들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까. 어머니,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어머니 카페에서요. 정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근데 조심해. 커피 냄새 배면 오래 간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카페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예전의 그 말은 이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이어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잠들었고 진수와 은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냄새난다는 말은 상처가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삶의 향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냄새난다던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향기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고마워요, 인생.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별빛이 정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